자, 이번 시간에는 73페이지예요. 권리 능력 했으니까 행위 능력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는요, 자연인의 이 사람의 능력, 민법상 능력은 권리 능력, 그리고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 이렇게 능력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권리 능력에 관한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는 생존한 동안 이렇게 해서 출생과 사망을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게 이 행위 능력을 보려고 하는데, 행위 능력이란 것은 이 사람의 법률 행위라는 행위를 자기 혼자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말해요. 자, 행위를 자유롭게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행위를 자유롭고 유효하게 하려 그러면 최소한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유효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능력, 그죠? 의사 결정,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의사 능력이에요. 의사 능력. 이렇게. 결국은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의사 능력은 바로 사리 변별할 수 있는 거죠.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의사 결정에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 변별 또는 판단 능력을 말한다. 이게 정신 능력이죠. 이것을 의사 능력이라 한다. 근데 이 의사 능력은요, 획일적으로 할 수 없죠. 사리 변별 능력이나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야, 이 사람이 이러한 사리 변별할 수 있었는가? 이걸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의사 능력은 뭐예요? 사리 변별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결국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사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의사 능력은 그때 사안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정신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의사 능력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74페이지에 가면 의사 능력과 책임 능력을 설명하면서 먼저 의사 능력을 설명해 놨죠. 즉 어떠한 결과나 의미를 의식적으로 정신 능력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사리 변별 능력이다. 사물의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의사 결정 능력인 사리 변별 능력인 의사 결정을 못한다면, 즉 의사 능력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의사 능력이 없는 때, 이게 뭐예요? 의사 무능력이라고 하죠. 그죠? 의사 무능력의 경우에는 사리 변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죠. 그걸 말하거나, 이 사람이 만약에 행위를 했다면 이 행위는, 이런 상태에서 한 이 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 효과, 즉 권리 의무 관계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응?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은 알아두실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의사 능력이란 것은 사리 변별 능력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러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 당사자가 그 행위를 할 때, 구체적 그 행위를 할 때 의사 능력이 없더라, 판단할 능력이 없더라라고 하면, 그런 상태 하에서 한 행위라면 효력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라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의사 능력에 관한 문제. 의사 능력에 관한 문제. 이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만 행위 능력 유무가 판단되겠죠. 자, 사리 변별 능력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해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의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행위 능력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 능력. 그래서 우리가 75페이지에 가면 행위 능력 제도와 제한 능력자 제도를 정해놨죠. 자, 이거는 어떻게 얻느냐 하면 의사 능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그 당사자가 행위 능력, 즉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의사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행위 능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겠죠. 즉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야겠죠. 좀 먼저 행위 능력이란 의미부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위 능력이란 여기 있죠. 법률행위를 개인 각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권리 의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이게요, 법률 행위라는 것을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유효한 행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자, 이거는요, 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을 가지면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 능력을 전제로 해서, 그죠? 자,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유롭게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한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러한 행위 능력,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는 의사 능력을 갖췄다면, 능력자이면 일반적으로는 유효한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마음대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모두 제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거죠. 의사 능력이 있어도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이거는 행위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 민법이 법정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제한된 경우를 민법이 법정해 둡니다. 법정. 이때 이 법정한 이 내용의 사람을 말하냐?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 능력은 있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서 일정한 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한다, 이렇게요. 이때 제한 능력자는 법에 정해놨으니까 뭐예요? 획일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획일적으로 정해놓은 제도가 바로 제한 능력자 제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개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두고 있고, 이때 법에 정해진 이 제한 능력자 제도는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법은 강행법규다. 당사자가 합의해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없다. 특히 이 제한 능력자는 법에 의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바꿀 수 없는 강행법규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재에는 75페이지에 의 부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적어놨죠. 특히 거기에 3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 제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이게 정해놨죠. 자, 이때 이 제한 능력 제도, 제한 능력자 제도는 기본적으로요, 우리 민법상 민법 총칙에 있는 제한 능력자 제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냐? 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서만 적용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위, 재산권 거래에 있어서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분권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행위, 이 행위에는 적용하지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적용되는 것이 부정된다. 여기는 개별 규정을 신분법에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한능력자 제도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이런 거래행위에 적용된다는 것을 그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제한능력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알아둬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76페이지 이하에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즉 민법 총칙에 있는 제한능력자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제한능력자가 어떤 사람의 제한능력자인지 첫 번째,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겠죠.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사례를 알아둬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제한능력자는 어떤 범위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가, 법률행위가 제한되는가, 그 제한되어 있는 법률행위가 효과는 그럼 어떻게 부여되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한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세 사람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민법에는 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죠? 어떻게 되냐?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인. 네 번째,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네 사람을 우리 민법상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일정한 법령행위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 행위를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한 그 행위에 대해서,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선임되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특정 후견인은 자신 스스로의 행위의 제한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제한능력자의 모습으로는 정해놨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특정 후견인 스스로가 법률행위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다만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제한능력자 모습으로 넣어놨을 뿐입니다. 자, 이 차이점도 알아두셔야 돼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 즉 법률행위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에 피특정 후견인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법률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는 법률행위를 다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후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먼저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미성년자는 또 어떤 사람인가? 먼저요,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보통 우리는 법에서는 성년자를 규정해놨어요. 성년자는 만 19세에 달한 자. 만 19세에 달하면 성년자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재산상 거래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하게.
그러나 미만자는 미성년자를 하고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유효한 거래 행위만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 법에 정해져 있는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라 이래놨어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의 행위를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때 법정 대리인은 어떤 사람이냐? 법에 정해져 있는 사람. 여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1순위는 친권자입니다. 부모죠.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모두 살아계지 않는다, 모두 살아있지 않다, 다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또는 친권자가 없다 이런데 뭐냐면 미성년자를 도와줄 사람을 정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미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미성년 후견인이 존재하게 된다. 이 두 사람을 전부 다 뭐라나? 법정 대리인이라고 칭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는 친권자 없다면 미성년 후견인 이렇게 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미성년 후견인은 자기 혼자 유효한 재산상 거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야. 법령행위를. 만약에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과 관계없이 자기 단독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거래 행위를 법령에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 이때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혼자 한 이 법령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죠. 이렇게 선언했다.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의사결정해서 거래 행위를 상대방과 했다면 그 거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래 행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취소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취소. 이 취소라는 제도는 어떤 거냐 하면 이렇습니다. 권리 의무가 유효한 상태로서 권리 의무라는 법률 행위를 거래 행위를 했어요. 매매 계약 했다 이 말이에요. 매매 계약. 유효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유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매매 행위가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취소라는 사유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해요. 취소한다라고 행사해버리면 이 유효했던 법률행위가 권리 의무가 없는 무효인 행위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였던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것도 언제부터 바뀌어버리냐면 이 행위할 때부터 처음부터요. 유효한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바뀌어버리게 하는 제도가 이게 바로 취소라는 제도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합니다. 민법상 취소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민법상의 취소하고 있어서 적법하게 취소를 하게 되면 유효한 권리 의무 상태에 있던 법령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행위로 이렇게 바꾸어버려서 만들어버린다. 간주해버려 이렇게. 간주, 확정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제도가 취소 제도다. 따라서 취소 제도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취소, 민법의 취소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와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취소했다 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숙지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 취소는 이런 의미다. 유효한 거래행위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취소사이기 때문에 그 거래행위 속에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유효했던 것이 처음부터 무효했던 것으로 바뀌는 제도가 바로 취소다. 여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취소라고 했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상대방하고 매매계약을 했다는 거야. 미성년자인 내가 상대방과 매매계약했어요. 내 재산을 거래했어요. 그런데 내가요, 야 이거 매매계약 했던 거 안 할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던 것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소유권 넘어갔다고 내놔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러니까 요게 미성년자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미성년자가 자기 혼자 자유롭게 거래를 하면 그때는 취소의 대상이다. 요게 효과예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하려면 유효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아, 그래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바로 이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거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면, 이렇게요. 단독으로 하면, 그때는 확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다. 이렇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독으로 한 행위가 동의 없이 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동의를 받고 하면 유효한 행위로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미성년자가 거래행위할 때, 재산 거래할 때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야. 이게 원칙.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자, 그러면 원칙에 예외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그 예외가 뭐냐면, 미성년자이더라도 단독으로, 즉,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계획에 행위할 때마다 동의받지 않고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법령행위를 했더라도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행위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이게 필요 없이 유효되는 경우죠. 그렇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이거 없이도 단독으로 했는데도 유효로 확정된다. 이게 예외죠. 동의 받아야 원칙은 유효인데, 그렇죠? 유효가 되려면 이게 되잖아요. 근데 동의 없어도 유효다. 이렇게. 이건 예외죠. 그럼 어떤 사유일 때 이렇게 되냐 이거죠. 이게 이제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 이것은 예외는 우리 민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한 법령행위를 확정을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요것은요, 예외 규정으로 규정해놨는 요것은 반드시 여러분은 숙지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 교재 가면, 자, 보겠습니다. 76페이지에 가셔요. 첫 번째 양가를 1번에 미성년자 의가 있어요. 거기는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를 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성년의제라는 제도가 있죠. 성년의제라는 제도는 만약에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자로 인정하는 제도, 이걸 성년의제 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혼이죠. 혼인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성년의제라 하고, 그 이후에 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19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년의제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상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성년자입니다. 이게 성년의제 제도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이 있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은 원칙은 뭐라 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거래행위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동의 받았다면 유효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77페이지 제일 위에 정리되어 있죠. 거기에 보시면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 그 거래행위예요. 법률행위가 바로 거래행위, 매매 같은 거, 임대차 계약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돼요. 이러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 의미가 뭐였어요? 유효한 행위였지만 취소한다라고 해버리면 처음부터 매매계약 할 때부터 효력이 안 생기는 무효인 행위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의미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바로 이거예요. 예외. 즉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거래행위를 했더라도 유효한 매매계약 같은 거래행위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요 예외는 반드시 숙지해야 겠죠. 거기에 한 6가지 정도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자, 여기는 단순히 권리만 얻는 행위일 때는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혼자. 또 의무를 면하는 것만 거래행위했을 때는 유효한 행위를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보다시피 채무를 변제한다든가 또 상대방이 미성년자한테 채권을 변제하니까 미성년자가 수령한다든가 또 부담이 있는 증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무가 발생하거나 부담이 발생하거나 또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혼자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상계도 할 수 없습니다. 상계도 권리 의무 관계가 소멸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니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야, 요거는 네가 처분해라. 네가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사용해라. 아니면 알아서 처분해 좋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죠. 그 처분행위, 거래행위에는 단독으로 하는 거죠, 이제는. 그죠? 미리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범위를 정해서. 이때 그 허락이라는 것은 재산의 범위를 정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재산의 범위, 처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라는 뜻이다. 라는 것이에요. 일정한 범위. 이 의미예요. 즉, 사용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영업이 허락된 경우에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자, 여기에 디귿에요. 영업에 관한 행위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영업에 관한 행위는요, 허락을 받아서 영업을 해도 좋다라고 그 특정된 영업을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영업에 관한 미성년자의 행위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성년자와 이 범위 안에서는 성년자입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행위 능력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는. 자, 이 부분이 달라요. 다른 것들은 미성년자지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행위 자체 할 때 이런 이야기고. 자, 영업에 관한 행위. 허락받은 거죠.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에서는 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로 간주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부모가 여기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즉 보통요,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미성년자가 동의받지 않고 지 혼자 처분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가 또 대리해서 처분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 지위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영업에 관한 이 행위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대리인 자격으로 거래행위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는 아예.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여기는 성년자로 취급한다.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의미가 뭐냐? 바로 이 허락된 영업은 특정의 종류를 정한 영업입니다. 자, 특정의 종류를 정한 영업을 말하는 것이지, 그 특정된 영업 종류 중에 일정 부분에 제한해서만 허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특정 종류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영업, 네 멋대로 좋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 알아두셔야 돼요. 특정의 종류를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일부에 제한하는 것은 또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업이 허락된 경우에 그 영업에 관한 행위는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시험에서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리얼, 대리행위입니다. 이 대리행위는 우리 민법 117조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라도 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미연, 유언행위. 유언행위도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법령이죠. 이 유언행위도 다만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럼 17세 이상이니까 미성년자잖아. 그죠? 17세, 18세는 미성년자잖아. 그 미성년자일지라도 혼자 유언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에 만 17세 이상으로서의 미성년자는 유언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비업. 혼인을 한 법령 미성년자 행위. 이거는 성년의제 제도 때문에 그렇죠? 성년의제. 그 다음에 시옷. 이 시옷.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 책임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 자격에 기하여 행하는 행위. 이거는 상법에 명문 규정이 있으니까요. 상법에서 제한받겠죠. 상법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능력자와 똑같이 취급해요. 이거와 유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형.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에서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으로 규정이 있어요. 이때는 채권자,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미성년자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임금 청구도 근로자인 그 미성년자 스스로가 행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끼어들 수 없으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처분된 재산, 허락된 처분 범위를 정해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죠. 허락.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업에 특정된 영업을 허락해서 이렇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허락이나 동의해 준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허락이나 동의를 한 경우에 이 허락된 동의된 이러한 내용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것을 뭐 해요? 취소할 수 있죠. 누가?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업 허락된 영업을 이 한 영업을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처분행위 즉 허락된 재산을 처분행위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취소는 뭘 취소하는 거예요? 여기 허락한 걸 취소한다. 동의한 걸 취소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하는 거죠. 이게 허락한 거 취소한다. 동의한 거 취소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취소는요. 사실은 법에는 민법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부모가요. 즉 법정 대리인이 그러나 이 취소의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바로 자, 이 행위 처분행위나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취소하는 허락을 없애는 거야. 동의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철회의 의미예요. 철회. 이렇게요. 그래서 취소라고 규정은 돼 있으나 해석은 뭐로 한다? 철회라고 해석한다. 이렇게요. 요 내용을 우리 교재에도 설명해 두고 있죠. 거기에 78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3번에 동의와 철회,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했는데 이 이야기다. 즉 기억에 동의 또는 허락의 취소란 것은 사실은 그러한 거래행위, 즉 처분행위나 또는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허락한 걸 없앤다든가 또 동의한 것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철회의 의미다 이렇게 해놨고 다만 이 철회한 것을 가지고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들은 나오면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듯이 선의라는 것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취소, 없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허락했다는 것, 동의했다는 것, 없애버렸다는 걸 모른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 제3자 저기는 제3자가
상대방의 제3자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죠. 주장하려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이랬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78페이지에 법정 대리인에서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해놨죠? 자, 여기에 정리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관해서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친권자가 1순위죠. 근데 부모가 모두 없으면 미성년 후견인을 둔다 했어요. 이때 미성년 후견인 한 사람만 둡니다. 한 사람만. 이렇게 주는데, 이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첫 번째, 동의해 줄 수 있죠. 그렇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령할 수 있도록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대리인이니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대리권이 있는데요. 세 번째, 동의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거래했다면 뭘 할 수 있다겠어요? 취소할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취소권도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야, 이거 그 미성년자가 한 내 자가 해놓은 행위를 나 인정할게 라고 부모가 인정해 줄 수도 있죠. 취소권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냐? 추인권이라 그래요. 추인권. 여기서 추인권이란 것은, 여기 추인권이란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죠. 취소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바로 추인권 행사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페이지에 동의권, 대리권, 그리고 80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디귿 동그라미에 취소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 이렇게요. 미성년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 시험에 잘 낼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어떻다. 자, 19세 미만자다. 그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법정 대리인, 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한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의 권리는, 권한은 동의권, 대리권, 취소권, 추인권이 있다. 이렇게 됐죠. 이걸 가지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미성년자는 동의받지 않고도 유효한 법령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권리만 얻거나 의무를 면하다든지, 또는, 허락을 사전에 받았다든지, 동의를 사전에 받았다든지, 이런 거 있죠. 대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요런 것들은 뭐예요?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동의받지 않아도 유효가 확정되는 것. 반드시 요거는 여러분이 숙지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특정 후견인, 이 후견인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제한 능력자를 살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